여론 뚱천 뚱최라고 했었는데요. 22대 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확장판으로 문을 엽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결과를 예측했는데요. 네.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판단을 유보하셨고요. 최 소장님은 예측을 하셨는데요. 저는 어땠죠? 뭐 여러 번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역시 판단 유보하는 게 맞았나요? 뭐 이게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는데 네. 이 정도로 뭐 참패를 할 정도까지 예상을 하긴 좀 어려웠는데 네. 말 그대로 참패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힘의. 참패다. 말 그대로 참패다.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의 압승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메시지 어떤 겁니까? 우리 최 소장님부터. 예. 저는 출구 수사를 보고 뭐 새벽 4시 반까지 있었는데요. 네. 새벽 4시 반까지. 저도 네, 밤샜습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는 출구 수사까지를 고려하면 죽다가 살아났다. 죽다 살아났다. 왜냐하면 출구 수사 시기에 방송 3사가 발표한 의석수 예측이 보면 네. 그거의 중간값을 구해보면 94석이었어요. 국민의힘이. 네, 예. 그러면 사실상 그게 이제 죽다가 살아났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같은 말이 다른 표현인데 네. 대통령을 하야시킬 뻔했다. 왜냐하면 94석이 만약에 실제로 나왔으면 이게 국정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의 모든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행정부 권력이 사실상 국회에 완전 넘어가기 때문에 네. 대통령 지지율도 막 축축축축 떨어지고 등등이어가지고 그런 상태가 될 뻔했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참패이긴 하지만 네. 94석에 비하면 약간 천만다행인 참패라 그럴까요? 그런 천만다행이다. 상황이 돼버린 꼴인 거죠. 천만다행이다. 저는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네. 민심은 천심, 천심은 민심이라는 게 네. 제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란 게 예. 지난 총선 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갤럽 지지율이 한 60% 됐거든요. 그랬죠. 근데 60%를 300명에 곱하면 180명이 나와요. 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35% 그렇죠. 정도 되는데 예. 이걸 그대로 300석에 곱하면 105석이 나옵니다. 오. 과학적인 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이번 선거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못 벗어났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몸부림을 쳤지만 근데 실제로 선거 초중반까지는 프레임 자체가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가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질문을 배승희 진행자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냥 세 글자입니다. 이종섭. 이종섭? 이종섭 호주대사 건이 네. 방아쇠 현상 말 그대로 다시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으로 가는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도층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이유 결정적인 계기의 순간이 바로 그것이었다. 네. 예. 최 소장님은요?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네. 민주당의 공식 선대위원장은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세 분이었는데 네. 실제로는 양쪽에 두 분이 더 있었다고 봐야 돼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역할을 하게 됐고 방금 말한 이제 이종섭 황상무 논란 등등해서 네. 뭐랄까 이제 약간 자책골을 세게 때린 거죠. 자책골이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 실은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한동훈 프레임을 깬 게 예.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서 깨진 것도 있고 네.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약간 지원군 역할을 하게 됐다랄까요? 지원군 연합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예. 이게 이제 같이 내로남불 프레임이 작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불만들, 네.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등등등에 대한 불만이 같이 이게 팡 뛰어오르면서 네. 두 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대통령, 조국 대표 두 축이 결국 이제 정권 심판 프레임에 불을 붙이게 됐다. 그렇군요. 그래도 대통령이 선대위원장,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었다 이런 표현은 그 여당이니까 조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출구조사도 보셨을 텐데요. 출구조사에서 어떻게 탄핵 그리고 개헌 저지선까지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좀 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표 결과도 보면요 출구조사랑 반대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또 막 역전이 되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의 동작을과 용산이겠죠. 예. 근데 이제 이번 출구조사를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분석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것은 사전 투표율이에요. 아 사전 투표율. 사전 투표율이 네. 실제 추후에 이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예.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투표를 했던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60대 이상이 사전 투표를 가장 많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 사전 투표가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의 동무대 네. 또는 30대 40대 또 화이트 칼라가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네. 민주당이 유리하다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아 깨졌네요. 그래서 사전 투표는 저도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다 출구조사를 총괄을 해봤지만 네. 어떻습니까? 사전 투표율은 투표자 조사가 아니에요. 이걸 완벽하게 반영하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 사전 그러다 투표. 그렇죠. 예. 사전 투표에서는 보수가 대거 참여를 하면서 상당히 사전 투표가 투표함이 열릴 때 또 그 결과가 총선 최종적인 이 개표로 네.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이제 이 출구 조사에서는 질 것으로 예상됐던 곳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분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본 투표일 날 투표를 할 수도 있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네. 좀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아주 투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 이들이 만약에 예. 더 적극적으로 더 나왔다면 본 투표일 날 네. 그랬더라면 더 접전이 됐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체 분석을 할 때 상당히 추격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게 여론조사로는 감지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투표라고 하는 것은 투표소까지 가서 정말 신분증을 보여서 그렇죠. 다 표시를 해서 투표함까지 넣어야 네.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연결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면요, 최 소장님, 네. 이 분석에 따르면은 결국에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막판에 또 결집이 안 됐다, 좀 더 나왔어야 된다, 지금 이런 분석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최 소장님은 좀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부울경 지역에서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경합이긴 하지만 살짝 네. 수치상으로는 앞서는 경합이었어요. 네. 출구조사에 발표할 때. 그래가지고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이 10석 이상 차지할 수 있겠다. 예. 10석이면 최초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 그 이전까지 10석을 넣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부산은 오히려 3석에서 1석이 줄어들고 부산은 한 줄어들고. 석으로 그러니까 2석이 줄어든 거죠. 민주당이. 네. 예. 민주당 지지를 봤을 때 그리고 경남은 3석에서 약간 바꿔가지고 다시 3석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울산도 다시 이제 한 석이 되고 네. 결과적으로는 합계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울경의 한 석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 바로 직전 선거와 비교했을 때 예. 한 석이 아니라 2석이 줄어들었네. 한 석이 줄어들었는데요. 네.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를 봤을 때 막판에 보수가 결집을 하고 네. 거기엔 아마 200석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 그다음에 걱정, 그다음에 이제 김준영 후보 및 양문석 후보를 둘러싼 논란 네. 그런 것들이 보수 결집에 역할을 주면서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가 네. 경북 경산에서 최경환 후보가 막판에 살짝 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 후보와 이제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붙었는데 네. 막판에 이제 거의 아주 박빙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역시도 국민의힘을 좀 밀어줘야 되겠다. 특히 네.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예. 그런 게 작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근데 여기서 그렇군요. 조금 의견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네. 결과적으로 수도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예. 총선을 중수청 선거라고 불렀잖아요. 중수청. 중도청, 수도권 또 청년청인데 네. 여기서 이제 수도권에서 한강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접전이 됐을 텐데 예.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물론 이제 김재섭 같은 경우는 대단한 성과를 거둬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강북에서 교도보를 만들어냈다면 물론 결집하지 않은 것은 아닐 텐데 네. 국민의힘이 좀 더 기대하는 숫자는 이보다는 더 높은 수치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대만큼은 결집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석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수도권에서 막판에 막 뒤집기가 돼가지고 한 10석 정도가 흔들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지층의 결집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가령 수도권의 이수정 의원도 막판까지 선전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두 인물 양문석 네. 당선자 그다음에 김준혁 당선자도 결과적으로는 그 논란과 또 비판과 파장 속에서도 네. 결국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막판 뒷심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네.
국민의힘 후보는 아니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막판에 추격사가 엄청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영 후보자도 자녀 정연 논란이 있었지만 에이 그래도 되지. 3파전인데 이준석 후보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막판 추격세가 엄청났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네. 역시 이준석 후보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독특해요. 왜냐하면 왜요? 아직 개표가 유력이나 확실까지는 안 갔어요. 네. 그런데 본인 당선 소감을 이야기했잖아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네. 통계 수치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네. 그런 이준석 후보자가 심지어 당선 소감 발표도 남달랐다. 남달랐다. 이렇게 보여지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 각 당의 총선 승리와 패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패가 나눠질 텐데요. 국민의힘 패배로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야당이 얘기하는 심판론에 같이 2조 심판론을 얘기한 거 좀 말려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 지점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총선을 얘기할 때면 여의도 속설 중에 하나가 네. 총선은 중간평가다. 중간평가. 정권 심판론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당제가 본격화된 시점이 2004년 총선부터예요. 네. 4년, 8년, 12년, 16년, 20년 이렇게 5번 총선이 있었는데 네. 재미있게도 야당이 이긴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2016년만 야당이 이기고 예. 4년, 8년, 16, 12년, 20년은 집권 여당이 다 이겼거든요. 민주당 계열이 2번, 예. 국민의힘 계열이 2번으로 이겼는데 네. 그러면 총선이 그러니까 정권 심판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작동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언제 작동이 안 되느냐. 예. 그거를 복기해 보면 집권 여당이 정권 심판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혁신, 아, 반성과 혁신. 반성과 혁신 모드를 중심으로 나갈 때는 국민들이 좀 화가 누그러지고 아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래도 또 정부 도와줘야지. 그런 게 작동을 하는데 네. 이번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이제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중도 확장인 거죠. 아, 이거 반성과 혁신 결국 중도 확장이다. 그렇죠. 같은 예. 말인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뭐 1차 윤환 갈등이 있었고 2차 윤환 갈등이 있긴 했었지만 네. 그것이 이제 파괴력이 세진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대통령이 임기 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임기 전반인 상태에서 실은 대통령의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비대위원장이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반성과 혁신을 중심으로 선거 기조를 가져가기보다는 뭐 운동권 심판, 야당 심판, 뭐 야당을 약간 이제 어떤 피의자 집단 취급하는 것이라든가 네. 그런 것을 유권자들에게 반성과 혁신을 안 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어떤 덤탱이 씌우네. 네. 뭔가 야당한테 다 하네라고 하면서 어떤 국정 책임 집단으로서의 국민들이 보기엔 책임감을 좀 회피하는 걸로 비춰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책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맡았더라면 이보다 더 나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고군분투를 했다는 고군분투했다. 판단을 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능수능란하게 전지전능하게 잘해야 된다. 그게 사실 인간은. 가능하지는 않은 일이죠. 예. 특히나 이제 중도층 수도권 또 이제 2030 MZ 세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준석 상당히 이 영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이준석 효과가 쏙 들어갔어요. 그건 맞습니다. 또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효과도 선거 초반 중반 무렵까지는 뿜뿜했어요. 뿜뿜.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배성희 진행자 말씀대로 이른바 이황물의 이황물. 이종섭, 황상무, 네. 물가 심지어는 뭐 투표소까지 대파를 들고 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의대 의정 갈등 이 부분이 결국 빅5 대학이 빅5 병원이 다 서울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수도권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50대들이 지금 출구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네. 민주당에 많이 투표한 걸로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50대 싸움에 생겨왔는데 86 청산론을 들고 나오고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을 좀 제시하지 그랬냐. 비전을 많이 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그랬는데 참 그것도 말은 쉽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국회 세종시전이다. 그럼 했죠. 비전 뭔데 말 좀 해줘. 뭔데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다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본인이 직접 또 네. 전달력도 확보해야 되고 예. 그건 사실은 뭐 지나치게 기대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네. 저는 이걸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물론 오늘 발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럴 거예요. 예.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겠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그게 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예. 저도 한 6개월 또 8개월 지나고 나면 그래도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대선 후보로나 예. 한동훈 위원장 아닌가라는 판단이 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그 어떤 당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조금 예측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지금 120석을 넘었으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꽤 잘했네 또는 나름 선방했네 네. 이 정도의 평가로 볼 수 있었고요. 네. 100석이 미만이 됐으면 미만 완전히 진짜 참패 중에 참패인 거죠. 그거는 예. 사실상.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살짝 걸쳐 있는 상태. 110석이면 한편으로는 약간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젖잘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예. 좀 기대에 못 미치는데 그 중간쯤에 걸쳐 있는 게 현재 지금 어떤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가 결국은 대통령이 임기가 아직 2년이 채 지나지가 않았거든요. 예. 5월 10일 날 만 2년이 되거든요. 예. 다음 달 그렇습니다. 5월 10일 돼야지.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등장하지만 대통령과 뭔가 팀워크를 이루면서 약간 2인 삼각 달리기 대회라 할까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뭔가 이렇게 고난도 정치적 약속 대련 그런 것이 필요했었는데 거기서 좀 서툴렀던 것이 이제 이종섭 사태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의 어떤 뭐 그런 관계자였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분간 자맹을 선택하지 않을까. 자맹을 선택하지 말씀하신 않을까. 대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다 온전히 쓰겠습니다. 예. 라고 말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화려하게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또 나름 또 선방한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또 나름 부각한 건 또 사실이에요. 예. 나름 또 정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실수한 건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얼만큼 드라마틱하게 뒤집었는지까지는 좀 약간 미치진 못했지만 네. 그런 점에서 약간 빠져 있고 이러나 저러나 대통령이 시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게 네.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원인을 이황물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예, 의대 정원, 근데 이종섭 사태, 대파 발언 네. 뭐 얘기가 쭉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 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너무 놀라운 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긍정평가가 35%로 생각해서 300명 곱하면 105석 나오죠. 네.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존재감은 일단 총선까지는 최소화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석가들이 앞에 계시는 우리 이기는 정치학의 네. 우리 최병천 소장께서도 국민의힘이 그런 전략으로 나간다면 한 150석 이상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상당히 여론에 부담스럽게 등장했던 것이 이제 의정 갈등이었거든요. 의정 갈등. 그런 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분석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어떤 정책 현안을 다루는 데서 평가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W, 네. will입니다. 의지.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하겠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국민은 없겠죠. 예. 그리고 또 2,000명도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C입니다. C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 오바마 케어라고는 의료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의료를 엄청 많네. 갈 때마다 햄버거 싸가지고 가고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 막 땡기네요. 설득.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 움직이게 되는. 그렇죠. 아 그래요? 이러면 이제 오바마 케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사후적인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뭐 담화문이 됐든 또는 전공의와의 면담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다 일정상 한 2달 정도 앞당겼더라면 그러면 상당한 효과와 빛을 발휘하고 네. 또 타당한 근거로 2,000명을 제시하면 그걸 의사협회에서 무작정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거든요. 네.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워요. 아쉽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건 뭐 우리가 대통령이 뭐 다 잘하겠지 왜 못하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저는 S 솔루션인데 네.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가 임기 내내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예.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럼 이때는야말로 국민이 중요합니다. 아, 국민들의 여론을 얻어내는.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 정도가 유지되면 예. 야당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번 총선 결과와 마주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2의 라운드네요. 대통령의 돌파의 시간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민주당이요. 이재명 대표 총선 승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 총선이 완전히 뭐 200석을 넘지 못했지만 범야권이 네. 그러나 압승인 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약간 장악력 또는 그립감을 네. 많이 가지게 된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네. 약간 야당 내에서는 선명성 경쟁 같은 게 좀 발생할 가능성은 실제로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까지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와 라이벌 경쟁을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참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다운 민주당의 길을 선택한다면 저는 그런 효과 네. 또 뭐 재판이 있지만은 네.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의회에서 의석수가 많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평가거든요. 거대 정당을 만들어 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또 조정하고 이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또 재판에 대해서 방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비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자산은 많은데 왜 네. 그 자산을 충분히 국민들을 위해서 활용하지 못하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있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다운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왜? 당내의 구성으로만 보면 이번 총선 결과 완전히 이제 친명 정당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국민들도 뻔히 압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이것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민주당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잘해서 총선에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상당 지분은 조국 대표예요. 조국 대표가 예. 빠져나가는 지지층들을 다 하고 쳐올렸던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네.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더 부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단기적으로는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퇴진운동 예.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또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 PK 민주당 대선 후보예요. 조국은. 예. 그러니까 역대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들은 다 PK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TK는 전부 국민의힘이에요. 예. 당선자가. 그런데 그나마 낙동강 벨트라든지 교두보를 노려볼 수 있는 곳은 예. PK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PK의 강력한 대선 주자 조국 그리고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경쟁은 불가피해지는 거죠. 여기에 언제 복권될지 모르는 김경수 전 지사. 이제는 이번 총선 이겼네. 그럼 다음 대선은 민주당이야? 그래 한번 해봐. 네. 이러면 경쟁자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 경쟁자 중에 추가로 두 사람은 뭐 임종석, 박용진. 네. 그렇군요.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조국 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조국 혁신당이 내세우는 게 어떤 복수라고 하는 그런 걸로 표청이 되더라고요. 표청이 되던데 특검법 발의.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이게 이제 예. 한국 정치에서 좀 약간 이례적인 일이죠. 네. 과거에 임종석 씨가 2012년 총선 시절에 그때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네. 본인의 보좌관이 1심에서 유죄여가지고 본인이 불출마를 했었어요. 본인이.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1심인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의 보좌관 1심이어가지고 불출마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게 2012년 총선 때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 서로 마치 예. 총선 출마하려면 한 1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1심 또는 정도는 해야 나올 수 있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네. 이게 막 서로가 딱 돼버린 거죠. 예. 이쪽 저쪽에서 돼버린 꼴인 건데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압승을 했다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예. 그 얘기는
유권자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제 영내로남불 프레임이라 표현하는데요. 영내로남불이요? 조국 대표는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 쉽게 말해서 털릴 만큼 털렸거든요. 네.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감옥에 갔어요. 뭐 부인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아들 딸이 다 같이 갔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2년형이 지금 실형이 2심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네. 그런데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한동훈 딸에 대한 논문 대필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공정하지 않다. 한쪽에서는 왕창 털렸는데 네. 여기는 조사조차 안 하냐. 그런 어떤 이제 불공정. 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를 털릴 만큼 많이 털린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호소력을 갖는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동일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면 가족 및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의혹은 매우 민감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김현철 씨 아들이 이제 조사받는 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구속했죠. 검찰이 결국 구속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홍삼 트리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형님이 이제 감옥 가는 거를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현 정부는 이제 그런 거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뭔가 감싸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최상병을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네. 그런 것을 미루어도 어떤 거, 이게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것이 하나 둘 서로 넘어갔다가 빵 하고 이번에 터진 격인 거죠. 그렇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네. 뭔가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임기 초반에도 여소야대였고 지금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도 여소야대가 됐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앞에서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정치를 하면 더 곤란해질 것 같다. 뭔가 예.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조금 더 어떤 혁신적인 네. 마인드를 탈바꿈하면서 가려고 하지 않으면 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여소야대를 하고 그리고 190석 가까이 된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한국은 행정부 중심의 권한이 되게 강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는 또 네. 대통령이 뭘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 그러면 좀 약간 인정해주는 정서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뭔가 약간 좀 전열의 재정비 그거를 좀 국민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전열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대통령의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하지 않으면 네. 변화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변화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네. 3년 임기 지금 정확하게는 3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죠. 3년 1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리더십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전에 잘 안 됐다 하더라도 네. 이제부터는 운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또 시점이거든요. 네.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통하는 부분은 정치적 소통을 굳이 대통령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독일의 이 총리들이 또 메르켈이 여성 장기 또 총리직을 역임했었던 메르켈 전 총리죠. 예. 상당히 정책적 소통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공감도가 높고 정책적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더 설명하고 사람들 만나고 정책 소통과 관련해서는 야당과도 소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자연스럽게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모든 어떤 현안들 한미동맹 또 외교 또는 국내 경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또 행정부가 끊임없이 더 많이 소통하라. 더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야당까지 포함을 해서 예. 꼭 이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1대1로 만났느냐 안 만났냐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국회에 가서 지금 또 뭐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성희 진행자는 누가 될지 아나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네, 싶은데. 이런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예. 뭐 국회에 가서 또 각 당의 대표들하고 그러면 굳이 뭐 1대1 만남이 부담스러우면 그런 만남을. 또 각 예. 당의 대표들과의 만남을 얼마든지 대통령이 정책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서 어떤 현안을 놓고서 예. 어떤 의료개혁의 현안, 연금개혁의 현안, 노동개혁의 현안 끊임없이 대통령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찬반이 당장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럼 그 과정을 국민들이 보면서 지지율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거든. 예. 그러면 국민들로 봤던 그 지지율을 가지고서 아무리 여소야되라도 대통령의 국정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대통령을 만나겠다, 영수회담을 하자 이런 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 임기 후반부를 할 건지랑 연동돼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만나는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됐다. 네, 다만 예.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걸 느꼈던 거냐면,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인 거죠. 네. 아직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아직 뭐 그렇죠. 유죄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피의자 신분일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야당 대표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대통령인데 네. 검사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한다라는 걸 좀 중심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대방이 뭐 피의자이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야당 대표를 만나고 국민들을 만날지가 하나가 있고 네. 더 중요하게는 아젠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젠다 문제요? 초기에 의대 정원을 추진한다 그랬을 때,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거의 80% 가까이 지지를 보여줬어요.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뭔가 보수 정부지만 추진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가지고 예. 역대 우리나라 정부들은 내가 이거를 뭐뭐뭐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뭐 이러저런 고려를 한 거긴 하겠지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를 하려고 하는 정부지? 라는 게 좀 미흡해 보이는 거거든요. 성명성이 없었다. 예, 물론 예. 이제 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뭐 저기 교육 개혁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네. 그것을 실은 이제 국회 그 보좌 지나는 후배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원래 정부가 그거 법안을 발의했어야 돼요. 근데 실은 정부 발의 법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정부가 이렇게 뭔가 도전해서 안 됐을 때 아.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전했는데도 네. 야당이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야당 평가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는 야당을 어떻게 대할지 문제도 하나 또 있지만 네. 뭐를 할 건지 아젠다에 대한 전열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 네. 그거를 중심으로 앞에서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건지 그 일환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 하면은 국민들이 어떤 이제 야당 대표랑 요식행위 비슷하게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러이런 일을 해보려고 만나는 거구나 네. 하면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네. 자칫 잘못이 전달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모든 매사에 소통해야 된다. 또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은 다 꺾어야 된다. 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의료개혁에 대한 소신 네.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미 또 한미일 관계에 대한 협력 관계에 대한 강한 의지 네. 이런 부분들은 무작정 뭐 털렸다 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인 거죠. 설명하는 과정. 그렇죠. 소통.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부분이 생략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야당의 또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또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슈들이 이제 이른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검법 전국이 될 것이다. 특검법. 예. 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단순히 이제 거부하는 것도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대통령의 리더십의 또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설명도 하고 무엇이 정말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더 협의체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도 계획하고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의 방향들이 철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공감을 얻어가는 것이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제 시작이다. 국민들은 총선 결과는 또 결과대로 평가하는 것이고 네.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집권여당 네. 그리고 야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 혁신당을 그렇고 민생 서비스를 누가 더 적극적으로 가열차게 가멸차게 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또 남아 있는 것이고 그 평가의 성적표는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 또 3년 뒤에 있는 대선에 또 네. 그 성적표를 고스란히 받아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작이다. 진짜 소통을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네요.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을 어디로 갈까? 대구로 갈까? 노원으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화성으로 출마를 딱 했는데 사수 끝에 드디어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당선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놀랐고요. 네. 그리고 저만 예상 못한 건 아니었겠죠? 그렇죠.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초기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후보 구도가 정해진 다음에
그때 20% 초반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사실상 1강 2중에서 2중에 한 축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쭉쭉쭉쭉쭉쭉 지지율을 끌어올리더니 예. 공영훈 후보는 이제 자녀 증여 논란 등등에 뭔가 이제 하면서 주춤하게 되고 예. 그런데 막판에 팡 해가지고 이제 지지율을 깜깜이 기간에 역전시킨 거죠. 그런 그렇게 점에서 되거든요. 매우 놀라운 결과였고 그리고 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254개 선거구를 다 골라서 그 중에서 어디를 갈까 고민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젊은 지역 34.5세 네. 평균 그 연령이 34.5세인데를 골라서 거기를 콕 집어서 간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그 작전이 성공한 거지 지금.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후보의 당선이 저는 여러모로 좀 뜻깊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우리가 2012년 안철수 현상 이후부터 청년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청년 정치, 세대교체 이런 얘기가 많이 나는데 민주당 계열의 청년 정치인 중에서는 당의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성장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부는 약간 좀 딸랑딸랑하는 거를 좀 모방한다든가 아니면 나쁜 거를 배우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고 네. 뭐 어떤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는 걸 떠나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과 그 개혁신당에 당선된 약간 보수 계열 청년 정치인들은 네. 당의 주류, 대통령,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당선된 사람이 매우 많이 등장했어요. 아 그러네요. 이번에 김재섭 그 당선자도 그렇고 그렇죠. 김용태. 그다음에 이제 김용태 당선자도 그렇고 예. 천하람 당선자도 그렇고 이준석 당선자도 그렇고 예. 요 4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존 주류와 다른 탄핵 시점이라든가 윤석열 정부 시점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게 해가지고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네. 세대 교체를 보수 계열 청년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군요. 이 국민의힘이요. 개혁신당과 합당을 할까요? 짧게.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지지층들 자체가 네.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한 20초 정도 더 남아 있나요? 네. 괜찮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국 덕분에 이준석 후보자가 당선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의 성격도 반윤 반명이 다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 경기 화성을 해서 반윤 반명. 그러니까 성격을 가만히 보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심판 성격도 없지가 않아요. 네. 이번 총선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그 지지층들을 끌어냈고 결국은 이준석 후보자가 원내 입성한다면 네.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추미애 등등등 그걸 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